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그 직업의 판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직장을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들어가더라도 10년 후에는 아마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창의력, 협상, 설득 이쪽은 고액 연봉자가 될 거고요. 남들하고 똑같이 기존 해왔던 이런 로봇이 잘 하는 분야가 뭐가 있냐면 그 법률적 어떤 자료를 검색해가지고 판단 내려주는 거, 전략 세워주는 거. 지금 변호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럼 판사가 또 그걸 하고 있죠. 이런 쪽은 앞으로 로봇이 더 잘한다. 회계 같은 경우 어때요? 회계사가 지금은 그거를 엑셀로 정리하든 해서 하잖아요. 아니면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자기가 마지막에 도장 찍잖아요. 이런 것들을 로봇이 AI가 인공지능 로봇이 다 한다는 거예요. 항공기를 탔어요. 항공기를 탔더니 거기서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객님 하면서 표정지으면서 하면 징그럽겠어요? 아니면 좀 섭취하겠어요? 아니면 막 기분 좋겠어요? 사람이 대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소. 로봇이 아무리 미소를 잘해도 로봇이 만약에 사람같이 미소를 하면 어떻습니까? 징그럽죠? 왜? 어느 순간에 사이보그가 되어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한 100년 이후에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로봇 기술로서 사람의 마스크 페이스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냈을 때 그게 과연 사람한테 어필을 할까? 아니에요. 사람은 뭘 잘해요? 공감, 소통, 창의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거 이런 건 사람이 잘해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심에는 이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이 왜 있냐면 로봇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정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거든. 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많이 생성해내는 그 시점부터 AI가 활성화가 됐어요. 그전에는 전부 어떤 정보였어요? 사람이 입력하는 텍스트 기반의 정보였는데 이게 스마트폰이 딱 생기고 나서 여러분들은 밥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먹습니까? 아니면은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자랑질하고 먹습니까? 사진을 먼저 찍어요. 이 사진 정보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고 모든 정보가 거기 함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동영상 정보를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로봇이 딥러닝이라는 그런 어떤 확률적인 데이터 정보 처리 방식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끔 해서 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죠. 형상을 하나 보더라도 그 시츄에이션에서 그 형상이 계속 입력이 되면 그 로봇이 그 DB를 축적하고 있다가 그렇게 사람 수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가장 앞서는 게 어디죠?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눈으로 판단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90% 이상이랍니다. 내가 이렇게 손으로 닿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터치하고 이렇게 맛을 보고 이런 정보보다는 눈으로 보고 음식이 어떻다고 봅니까? 맛있겠다. 그죠? 그 판단을 하죠. 눈으로 보고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잖아요. 벌겋게 달궈진 어떤 물체를 보면 뜨겁다고 해서 위험하다.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비전 센서. 이 비전을 통해서 사람과 같은 판단을 하는 게 그게 AI 시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 하면은 옛날에 사람이 보고 기계의 상태를 판단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 속에 많은 정보가 경험적으로 입력이 돼 있으면
장인이란 사람은 소리를 들어보고 보기만 해도 그 자동차의 엔진의 상태를 찾아내잖아요. 진동이 막 그 소리라든지 리사이클 그런 게 굉장히 불규칙하면 자동차 엔진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거를 이제는 스마트폰만 이렇게 갖다 대고 소리만 들려주면 자동차의 엔진 상태를 진단을 해내고, 공장에서 기계가 그 많은 기계가 있는데 스마트폰 하나만 이렇게 꽂아 놓으면 그 기계를 전부 다 보면서 미세한 진동까지도 감지해서 사람하고 비슷하게 장인 수준으로 판단을 해내는 게 그게 AI의 핵심입니다. 그런 걸 예전에는 장인이 돼야만 그런 걸 판단을 하고 하는 게, 이제 로봇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3차 산업혁명에서 컴퓨터라는 게 나왔을 때 처음에 사람들은 그 컴퓨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일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컴퓨터가 나와서 우리는 더 자유롭게 뭘 더 할 수가 있었어요. 1차 산업혁명 때 기계 스팀이라는 전기 이렇게 불을 해서 이 스팀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피스톤 운동을 해서 기차가 나왔죠. 그런 기차나 아니면 거기에 회전 운동을 시켜서 사람의 어떤 동력, 가축의 그 근육에서 나오는 동력을 대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때 노동자들이 스팀 전기기관이 나오고 나서 그게 1780년대 그렇죠. 나오고 나서 어땠어요? 사람들이 내가 직장을 잃어버릴까 데모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역설적이어서 사람은 신체적인 운동으로부터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더 많은 일을 했죠. 책상에 앉아서 더 소피스티케이티드하게 생각으로서 뭔가 상상력을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2차 산업혁명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전기. 1870년대 전기라는 게 이게 외우기 좋은 게 1차 하면 1780, 2차 하면 1870. 그때 전기가 나오니까 뭐가 돼요? 에너지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화로를 더 높게 온도를 만드니까 뭐가 나와요? 철을 더 온도를 높이니까 융합이 예전에는 나무로 인해서 수수로 인해서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게 700도가 한계였어요. 그런데 이게 전기 고로가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1000도로 올리니까 탄소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탄소를. 그러니까 그게 뭐죠? 그렇죠. 강철이 된 거예요. 그래서 1870년대에 강철이 나왔기 때문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질 수가 있었고 100층짜리. 지금의 그 강철이 나왔으니까 모든 판도가 건물부터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기라는 게 2차 산업혁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해요. 3차 산업혁명이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간 시점에 개인용 PC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어요. 개인용 PC가 컴퓨터 있죠. 지금 여러분이 그 컴퓨터가 1969년도에 제 생일인데 이때 51년 전에 거기 나와가지고 컴퓨터가 나옴을 해가지고 엑셀 작업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지식 노동자들이 굉장히 위화감을 가지고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기후였어요. 거기 있으니까 자기가 더 생산적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지식의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지식의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엑셀은 하는데 했던 걸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의 근로자들이 많은 거지.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보자. 반복적인 건 있잖아. 기계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우리는 생각의 근로를 할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죠. 왜? 대신 해주니까. 우린 판단만 하면 돼.
그 결과물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창의적으로 뭘 하자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 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해주고 설득해주고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12시간 일할 게 4시간도 줄고 8시간은 AI한테 맡기고 그러면 하루에 4시간을 하더라도 12시간 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2시간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12시간이 아니고 4시간을 하니까 사람이 집중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멋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이 수업을 들은 이후로는 그런 관점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뭐 이 전공으로 뭘 하든 간에 내가 창의적이면서 판단을 내리고 방향성을 만들어주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잡이 앞으로 뜨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다? SNS상에 내가 사람들한테 그런 일을 하려면 환경을 만들어야 돼. 그게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의 핵심은 옛날에는 사람들한테 내가 나 어떤 사람이야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면 카탈로그 보내고 있다면 지금은 SNS상에 컴퓨터상에 나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자기 이력서다. 자기 소개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의성이란 뭐고 이 크리에이티브 vs 유를 만들어내는 게 뭔가? 창의성하고 창의성 있죠? 창의성이 과연 뭘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들을 녹여서 다시 재창조하는 것도 창의성 아닐까요? 전자가 쉽습니까? 후자가 쉽습니까? 후자가 쉬워요. 근데 후자가 더 대중들한테 잘 먹혀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는 대중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럼 노력이 더 많이 들죠. 모른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전혀 다른 뭔가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문화라는데 문화의 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후자에 있는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재창조할 것인가 후자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혜를 드린다면 창의적이다 이러면 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뭘 새로운 걸 없는 걸 만들어내가 내가 천재성을 발휘해서 내가 정말 세상에 없는 UFO 외계인이 알려줄 법한 그런 거를 만들어내야지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있는 걸 가지고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뜬금없는 두 가지를 가지고 남들은 전혀 그걸 스토리텔링을 못할 거를 나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그게 진정한 창의성이다. 그게 사업가적 능력이고 세상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손정희. 쿠팡 알죠? 쿠팡. 여러분에서는 쿠팡의 최대 투자자가 손정희라는 사람입니다. 손정희 들어봤어요? 네. 이 손정희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냐 잠시 보겠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의 제1위입니다. 우리나라 삼성과 같은 사람. biggest revolution in human history. AI. Get ready for the world.
아닐까 생각하시죠? 홀 회장이 어디다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보면 이 AI가 왜 중요한지 답이 나왔고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뭔가 차량 공유 업체들 있잖아요. 세계 기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콘전기회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계 차량 공유 서비스의 창조를 결정짓는 게 콘전기회사입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ARM이라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세계 보조인 반도체 설계회사였어요. 이거 뭐냐 투자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다 ARM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4대 이동통신기업인 스피드의 최대 주주예요. 근데 이걸 한번 연결해보세요. AI 시대가 온다 했는데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하고 반도체를 하고 통신회사를 통신회사, 반도체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에 센서가 필요한데 모든 센서에는 이 AI를 설계하는 모품에 반도체가 들어가요. 이걸 다 합쳐보면 사실은 인공지능 사회가 될 경우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는 그 사물을 새로 생성해서 만듭니다. 이것을 이제 손정일까지 그리는 것 같아요. AI는 사실 법의 자본이 없으면 달성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뭐 지금 기계화되는 어느 정도의 소규모 동세 기계를 사서 뭔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AI는 그 정도 자본을 가지고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힘들잖아요. 예, 지금 AI 로봇 이런 게 나왔을 때 생산성이 극대화되면 그것은 잘 사는 사람들의 자본보다 훨씬 더 큰 자본을 주게 되고 그 밑에 직업을 잃은 사람은 훨씬 더 가난해지는 그 미래에 삶과 되게 불안정해질 것 같기 때문에 이 산업이 고도 성장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정부와 기업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이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죠. 준비해야 되겠죠. 기계는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나 기업. 최근 들어서 외신을 보니까 미국의 빌리언에 10억 불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자기네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가라고 직업을 많이 잃어버리는 사례가 명확하게 된다면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개인 말고 그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겁니다. 정부 단위에서는 세금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무언 자, 이 손정이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의 대표님인데 이분이 사실은 크리에이티브 창의력에 있어가지고는 제일 넘버원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유가 대한민국 교포 3세로 이렇게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낱말 카드 있죠. 낱말 카드 이렇게 낱말 카드 여러분 다는자 거기다가 1000개의 그 트렌드 기술을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뜬금없는 1000개의 트렌드 기술을 가지고 매일 아침에 머리 말릴 때 그걸 가지고 아이템 구상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뭐냐면 본인이 미국에 가서 이제 영어 딕셔너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자계산기 이 두 개를 합치니까 뭐죠? 전자사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사전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그걸 어디다 팔았냐면 샤프의 전자사전 그게 우리 세대의 그 하드웨어적으로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구글에 번역기 돌리면 다 나오잖아요. 그걸 옛날에는 그렇게 못해서 하드웨어적으로 PCB 개발해가지고 컴퓨터 그 자판같이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전자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손정희 회장이 처음에 개발했는데 그게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본화해서 다음에 두 번째인 게 뭐냐면 빌 게이츠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그 오퍼레이팅 윈도우를 일본에 유통할 때 자기가 그 판권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유통을 시켜가지고 돈을 저렇게 벌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이 잘하는 게 창의력인데 어떤 창의력? 아예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것들을 결합해서 내꺼화시켜서 하는 거.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다 있잖아요. 솔루션이 다 있는데 그거를 결합을 해서 로켓 배송이라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정확하게 배달하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뭐 그 아침 새벽 배송 뭐가 있죠? 셜리, 칼리, 바퀴 칼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창의적으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읽어서 제품화한 거다. 그래서 이런 창의성은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있는 거를 유를 여러 개를 합쳐서 다른 유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굉장히 창의적인 거다. 소통 능력은 뭐냐? 커뮤니케이션인데 컴이 뭐죠? 함께라는 뜻이죠.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뮤터가 보라는 뜻이고, 우리 그 통학을 뭐라고 하죠? 컴퓨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뭐냐면 지피지기에서 상대방을 먼저 아는 거, 소통의 기본이죠.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은 백전불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대방을 아는 거를 뭘 통해서 안다? 문화를 아는 거죠. 그 사람의 개인 문화라는 거는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 레벨에 따라서 국가 문화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의 문화가 있고 개인에 따라서 개인 문화가 있고 개인의 그 가족에 따라서 가족 문화가 있고 그래서 뭐 가훈 뭐 이렇게 하죠. 그게 다 뭐죠? 판단 기준은 하나로 이렇게 우리 가족은 뭐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있죠. 예의다. 뭐 우리 집은 예의 뭐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예의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문화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화가 왜 에너지라고 했을까? 결국은 이 문화를 알므로 해가지고 모든 게 하나의 그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를 안다는 거는 결국은 이 메슬로우의 단계라는 게 있어요.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 내가 필요로 하는 욕구 있죠. 욕구를 7단계로 나눴는데 이 욕구 단계를 보면 1단계를 만족시켜주면 2단계를 찾게 되고 2단계를 만족시키면 3단계 이렇게 해서 7단계로 나눈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동물적인 욕구예요. 어찌 보면 의식주와 관련된 먹고 배고프면 먹고 그 다음에 배설을 해야 되고 따뜻하게 뭐 자야 되고 그리고 옷도 입어야 되고 이런 거주 편하게 자야 돼요. 의식주 욕구를 우리는 만족을 시켜주면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안전 이런 걸 이제 요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충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위 욕구로서 눈에 안 보이는 상위 욕구를 추구하는데 그게 이런 남한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그래서 어디 소속돼 있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죠. 남한테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게 정치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내가 궁금한 거는 해결해야 돼. 호기심 이런 지적 욕구가 있고 그리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림이나 아니면 이런 다 이런 게 미적 쾌락이에요. 그리고 위에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고 싶은 거예요. 자신감. 예를 들어 가지고 등산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산을 정복한다든지 아니면 해병대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자격증에 도전해서 뭔가 남이 좀 못하는 어려운 자격증에 도전해서 땄을 때 그 어떤 성취감 이걸 할 수 있으면 난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네. 요 자료들은 제가 카톡에 공유를 다 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카톡을 제가 하려고 보니까 원래 교무과에 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건 또 개인 정보다 보니까 전화번호 같은 걸 잘 오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실 때 제가 쉬는 시간에 돌릴 테니까 그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좀 해서 반장을 주십시오. 그럼 그걸 좀 등록을 해서 제가 그 카톡상에 이런 자료들을 제가 쭉 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 블랙보드 이야기를 했는데 블랙보드를 제가 해서 그쪽에도 제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욕구가 이런 게 있는데, 자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면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앉았을 때 일단은 먹는 거 밥 같은 게 맛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비행기 탔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비행기가 안전하게 운전해주고 음식이 상하지를 않고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또 그 위쪽에 가면 내가 좀 관심을 받고 싶고 예쁜 우리 서빙 하시는 분이 나한테 뭔가 좀 미소에서 막 이렇게 아는 척하고 저번에 한번 타셨는데 이번에 다시 본 듯합니다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거기다가 또 내가 뭐 이 말을 했는데 적시 조치가 최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 거기다가 또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상공 몇 마일에서 어떤 속도로 가는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비행기에서 자체 이런 화면 같은 게 떠가지고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기장이 지금은 뭐 어떻습니다 뭐 이런 거 사항을 알려주고. 그리고 비행기를 탔더니 좀 뭐랄까 디자인이 모두 깔끔하고 디자인적으로 뭔가 팜플렛 하나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이뻐서 기분이 좋아. 그리고 내가 이 비행기를 탐으로 해가지고 뭔가 내가 성취감도 있어. 어떤 거냐면 내가 그래도 고생해가지고 이번에 여행을 가는데 뭔가 이루어서 가는 그런 느낌. 내가 비즈니스석이 아니고 아주 그 1등석을 타고 갔을 때 사람들이 다 1등석을 타려는 이유가 이런 뭔가 내가 조금은 자신감도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과시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욕구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때 아니면 내가 회사를 들어가서 아니면 고객을 대응할 때 잘 되는 가게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 고객 응대 CS 교육을 받았을 때 이런 관점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응대를 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잘 되고 음식점 가서 음식점을 갔더니 음식점에 그 깨끗한 음식점에 갔더니 가격이 일단은 착해. 그리고 위생적이야. 그리고 그거 갔더니 거기 사장님이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해줘. 그리고 거기 갔더니 거기 서빙하시는 분한테 내가 뭘 말했더니 바로바로 달려와서 조치를 해줘. 그리고 이 음식을 예를 들어서 백면을 보니까 이 음식은 몸에 어떤 데 좋고 이런 걸 표현을 해줘. 그리고 음식이 먹기 좋게 예쁘게 이렇게 음식이 요리가 되고, 그리고 밑쪽으로 이렇게 요리가 돼서 그 테이블 세팅하는 것도 굉장히 예쁘게 돼 있어.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또 뭔가 자신감도 가지고 기분이 좋아. 음식점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잘 안 되는 데 가면요 요것만 신경 써요. 우리 집은요 아주 위생적이고 음식도 맛있고 왜 잘 되고 하는데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데 왜 안 될까요? 요걸 무시합니다. 그죠? 그런데 요 중에 최소한 한 3개에서 4개만 되면 그 음식점은 맛집으로 보통 소문이 나요. 근데 7개를 다 만족도를 지키면 줄을 서고 먹어요. 그게 이 창직 창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만족을 시켜주면은 저는 명강사가 되는 거고, 여기서 좀 뭔가 부족하면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거하고 문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인간의 욕구의 결과물이 문화예요. 문화. 문화유산 할 때 그 유산은 어떤 거냐? 결국은 우리 인간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현재 인간들은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결과물들인데, 자 볼게요. 의식주가 뭐죠? 생활 습관이죠. 그래서 생활 습관인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어야 된다든지 스푼으로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걸 먹을 때 우리는 손으로 먹어도 돼. 아니면 국물 먹을 때 후루룩 마셔도 돼. 그런데 어떤 분위기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먹으면 무례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던 방식대로 생각의 규칙대로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상대방의 이러한 이걸
존중을 해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존중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죠? 의식이라는 걸 따르잖아요. 그 의식을 따라서 뭘 할 때 그 사람이 한테 예의를 갖추는 거지.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고. 그래서 양복을 입는 게 왜 입죠? 내가 편하자고 그러냐? 아니면 내가 멋있다고 입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름에 긴 와이셔츠를 입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 예의를 갖추는 그 마음이 은연중에 전달이 되니까 상대방, 나는 이걸 따르고 있지만은 상대방은 이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힘들게 저 사람이 양복을 입고 해주구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이나 주거 형태나 우리가 집 같은 게 아파트 문화, 현재는 아파트 문화, 과거에는 뭐 어떤 그 기와 집 문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죠? 우리의 의식주라는 인간의 욕구의 그 결과물들이에요. 이 유산들은 자연 환경을 다 반영한 거죠.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각의 눈에 안 보이는 가치 판단 기준으로서의 규범이라는 게 있고, 규범이 뭐죠? 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건 안 지키면 안 되는 거고, 그 밑에 관습, 조례, 뭐 마찬가지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는 거는 옛날 지금 생각하면 문화 창업하면 여러분 딱 생각하는 뭐가 있어요? 공연 예술, 음악, 그죠? 문화 창업하면 문화를 향유한다면 그런 음악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음악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 음악, 미적 쾌락, 그죠? 그래서 음악, 미술, 연극, 미술행위 요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관점이 한정돼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거 전부 다가 문화다. 그래서 문화를 창업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피지기 모든 것의 하나의 백그라운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창업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은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성공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의 개인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적인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다양한 그런 문화 욕구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사람만의 이러한 문화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 이해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뭐죠? 부부죠. 그런데 부부가 사는 게 전부 이런 욕구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가치 기준이나 아니면 생활 양식이 전부 다른데 그걸 맞춰가는 게 결혼이거든요. 결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결혼하면 단지 뭘 봅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뭘 보고 결혼해요? 돈 보고 결혼하나요? 아니면 그 건강미에 반해서 결혼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내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결혼하나요? 아니면 내가 뭘 말하면 말을 잘 들어서 결혼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지적으로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뭔가 뭘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고 그러니까 매력적이어서 결혼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아름다워서 결혼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서 뭘 해도 잘할 것 같은 그런 신뢰가 있어서 결혼하는 이유가 다양하죠. 이러한 문화를 이해를 하면 결혼에서도 판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한 10분만 쉴까요? 네, 10분만 쉬고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까 안 계셨는데 일단 저희가 점심까지 넘겨서 원래 1시에 한 20분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식사를 못하고 지금 앉아 있잖아요. 지금 벌써 1시간 다 돼가니까 제가 좀 판단해보니까 얼굴이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수업은 1시 한 10분까지 지키되 먹을 거 다 사와가 먹으면서 합시다. 알았죠? 나도 내 나름대로 저 살 길을 찾아가 가지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도생으로 먹을 거 다 먹으면서 하고 제 강의는요 산무예요. 산무.
산무. 내가 산무가 뭐냐면 노타치. 첫째, 스마트폰 보는 거 노타치. 저는요 스마트폰 보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뭘 말하면 유튜브를 보고 그게 맞는지 검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어폰으로 들어요 각자. 옆에 방해되니까 이어폰으로 하든 블루투스라든 그걸 들으면서 수업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 수업 템포가 늦기 때문에 다른 거 이것저것 들으면서 검색을 해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간다는 게 제 주의이기 때문에 요즘은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하고 유튜브만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그걸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하물며 그 예배를 보러 교회 갔을 때도 예배 시간에 저 네이버 보면서 해요. 뭐 그 지면들 많잖아요. 그러면 지면을 막 찾으면서 그 네이버 구글 지도 찾으면서 그러니까 저는요 예배를 보는데 성경 지도 그 다음에 그 뭐 그런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레퍼런스 그런 걸 쫙 펴놓고 하니까 사람들을 보면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공부하러 온 건지 예배 보러. 근데 맞아요. 예배하는데 좀 성스럽게 할 것도 있지만 저는요 제 스타일이 일단은 궁금한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해야지 아니면 이게 그래. 그래서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충분히 활용해라. 그런데 거기서 게임하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게임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칼을 사람을 해하는 데 쓸 거냐 아니면 음식 조리하는 데 쓸 거냐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 어때요? 위험하니까 무조건 칼 쓰지 말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판단력 없는 어린이한테는 칼을 주면 안 되겠지. 거기 핵칼인지 사람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 휘두르니까. 근데 그 판단력이 어느 정도 생기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지 말라는 건요. 그거는 굉장히 구시대적 프레임이다. 그래서 핵칼을 잘 써서 나의 발전에 해라. 저는요 학원을 안 다녀요. 왜? 서울이 집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6시간을 길거리에 있어요. 그럼 뭘 하냐? 유튜브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다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유튜브에 있는 것만 최소한 공부를 해도 굉장한 여러분들한테 영어 공부 방법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요? 학원에서 공부합니까 지금도? 야나도 이런 거 들어요? 야나도 아십니까? 듣는 사람. 야나도만 들어도 기초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잡혀요. 거기다가 유튜브에 보면 자기의 그 레벨을 광고하기 위해서 자기 브랜드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노하우를 공개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것만 봐도 생각의 시뮬레이션이 되는데 그리고 요즘은요 저는 뭘 보냐면 이런 거예요. 서울 고등학교 때 꼴찌하던 애가 갑자기 100등씩 올라가가지고 1등을 해가 서울대 간 친구 있죠. 그런 친구들의 그 공부 노하우를 보니까 와 도가 탔더라고요.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는 해도 잘 안 올라가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올라갔어요. 그 예를 보니까 5개의 그 펜 색깔을 가지고 단어, 문장의 그 연결자 아니면 뭐 해요. 5가지 기능을 줄을 하면서 문장을 그 해석을 하니까 이게 이제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글하고 영어의 큰 차이점을 알면 어학에 굉장한 진보가 있거든요. 한글은 뭐죠? 격조사만 붙이면 문법이 완성이 돼요. 단어에다가 뭐뭐쓸, 뭐뭐가, 뭐뭐예 하면은 이게 문장 구조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한글은 어때요? 끝까지 들어야만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뭐뭐 했는데 뭐뭐 한데 누구가 이게 누구가가 뒤에 오니까 이게 한글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글이 쉬운 건 뭐가 쉬워요? 발음하고 단어하고 그 철자하고 똑같이 100% 맞잖아요. 한글은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문장 구조상으로 보면 비과학적입니다.
근데 영어는 어때요? 발음하고 단어하고 같습니까? 달라요. 글로벌한 언어다 보니까 이것저것 들어가다 보니까 A가 E로 발음되기도 하고 막 지맘대로야. 그런데 영어의 장점은 뭐냐면 구조 언어예요. 문장이 주어, 목적어, 아니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를 만족을 안 시키면 전달이 안 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단어를 몰라도 문장 구조를 알고 눈치껏 하면 들리는 게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는요 역설적이게도 구조 문장에다가 뭐죠? 눈치가 빠르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일단은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단어 한두 개 모르더라도 그거를 문장 구조에서 해석해내면 뜻을 이해를 하면 되는데 영어가 안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뭐가 안 될까? 그 사람들의 생각의 방식과 문화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고 문장을 외워도 영어가 안 들리는 게 왜 안 들리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 방식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체험을 안 하니까 안 들리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더치페이 하는 문화에서는 그게 어떤 뭐 단어를 아는 단어를 쓴도 좋지만 이 단어 자체가 문화를 이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화를 모르니까 생각 방식을 모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대생들 보면 자기 관심사 있는 데서 영어로 들으면 들리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공대생이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유학 생활이 잘 되는 이유는 자기가 아는 분야에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문화가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학 공부를 하는데도 이 문화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일찍 마쳐드리는데 일단 다음 주부터는 각자 도생으로 뭘 사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락처를 좀 드려야 되거든요. 혹시 하얀 종이